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결국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속보와 함께 과거사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가 입대 연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입영 연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와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된 동영상을 공유한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버닝썬 공동대표이자 가수 승리의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예인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대기 발령된 경찰청 윤모 총경 등 현직 경찰관 3명이 수사기밀 유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특히 윤모 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당시 승리와 가까운 유인석 대표 등과 골프 회동을 가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한 의혹 규명에 주력해온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또 2달 연장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여야 4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담긴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 당의 추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 반발은 물론 한국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고 맞서고 있어 개편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가 지난 주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시 집안에 있던 현금 5억 원도 사라졌는데 경찰은 살해 용의자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달아난 공범들을 뒤쫓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또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재조사 활동이 5월 말까지 시간이 더 확보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앞선 시간대 속보로 나왔는데 그럼 오늘 회의에서 이 활동 기한 연장이 곧바로 결정이 된 겁니까?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번 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 기한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과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대검 진상조사단은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만큼 활동 기한을 늘려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3시간 넘는 회의 끝에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뜻을 모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조사단은 오는 5월 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활동 기한이 연장된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 11일 이미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과거사위는 이미 활동이 3차례 연장된 상황에서 또다시 연장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결론이 바로 나오긴 힘들 것으로 예측됐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나며 조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예상보다 빨리 결론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와 장자연 리스트 관련 사건에 대해 그동안 조사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가 끝나지 않은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등은 현재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2달의 시간이 더 확보된 만큼 다음 달부터는 3가지 사건의 진상규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과거사위는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됐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이 3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또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이 사법 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남 클럽의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 방조, 특혜를 주어왔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특검청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과거사위는 2달 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 TMI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석원 앵커, 네.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장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미 3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출범했는데요.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는 없는지,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는 없었는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별도 조사기구를 설치해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는데요. 이 업무를 하는 곳이 바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큰 틀에서 사건을 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세부적으로 실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과거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근태 전 의원 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약촌 오거리 살인 누명 사건,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등 총 17건입니다. 진상조사단이 활동 시한 연장을 요구하며 조사가 미진하다고 봤던 고 장자연 리스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그리고 용산 지역 철거 사건 등도 현재 조사 중입니다. 활동 기간이 2달 연장된 검찰 과거사위원회. 하지만 강제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맹점인데요. 수많은 의혹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톡방에 참여했던 8명 가운데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사람은 정준영이 처음입니다. 먼저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불법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퍼뜨린 혐의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화방에 함께 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알려진 기기를 포함해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디지털 복원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동안 확보한 증거 분석에 주력해온 경찰은 정 씨를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만큼 혐의가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예인 카카오톡 대화방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구속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정 씨는 같은 혐의로 2차례나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처벌을 피한 전력이 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거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단톡방에서 거론된 경찰총장의 당사자죠. 유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윤모 총경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윤 총경이 청와대 파견 근무 당시에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씨와 골프를 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리와 정준영 씨 카카오톡 대화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됐던 윤모 총경. 오늘 조사 어떻게 받으셨어요?
조직에는 우리 돈 받으신 적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조사 결과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설립한 술집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을 알아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당시 강남서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해 클럽 단속 내용이 경찰에 접수됐는지 단속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경엔 승리의 사업 동료인 유인석 씨와의 친분 관계가 있었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사업가인 지인의 소개로 유 씨를 만나 2017년과 지난해 골프도 치고 식사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난 횟수는 10번 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교류한 시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윤 총경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부터 1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습니다. 청와대 재직할 때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임을 가진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골프 비용은 누가 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윤 총경이 직접 승리를 만난 적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몽키뮤지엄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로 윤 총경 등 경찰관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청탁이나 금품이 전달됐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버닝썬 수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로 모두 40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가수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닝썬 사건 이후 입건된 마약 관련 피의자는 모두 40명. 버닝썬과 관련된 사람이 14명으로 3분의 1이 넘습니다. 이미 구속된 3명은 모두 손님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버닝썬 MD 출신입니다. 또 버닝썬에서 VIP 고객을 상대로 마약을 유통했다는 혐의를 받는 20대 중국인 여성 애나도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 투약을 넘어 손님 유치 목적으로 클럽 내 조직적 마약 유통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입건된 40명 가운데 유통 혐의 피의자는 10명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버닝썬 관련 인물은 4명인데 승리 절친 이문호 공동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진 이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속된 전직 경찰 강모 씨가 강남경찰서 모 과장에게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닝썬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나온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서 내가 알아봐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변도 했고 이렇게 입담속을 하라라고 또 역으로 또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는 정황이 드러난 거죠. 경찰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롭게 제기된 승리의 해외 원정 성매매, 도박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이자 가수 승리의 친구로 알려진 이문호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합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이 씨를 조사하면서 모발과 소변을 제출받았고 국과수 감정 결과 일부 마약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형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 3부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을 수사 지휘해온 곳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수사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사 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초안을 함께 마련한 뒤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당은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잇따라 회동을 했는데 성과 있었습니까? 네, 여야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과 오후 연속으로 만났지만 각 당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거제 개편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등과 관련해 합의를 내놓진 못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안에 선거제 법안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법안 등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 당이 내부적으로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탈당이나 당론 지정 불가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지만 당 지도부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면서 또 소수 의견의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협상안에 반영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안에선 법안 연계 처리나 민주당 안대로 합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일 다시 의원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야 사당 합의를 두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권력 야합인 날치기 패스트트랙에 동참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력 야합적인 선거법이고 이러한 패스트트랙을 올리겠다는 것은 권력 나누기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에 내년 4월 열릴 21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 정수 등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일 오전 10시 반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김 지사 측의 항소 이유를 듣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일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의 신빙성 등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기일 없이 바로 정식 재판이 시작돼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서야 하는 만큼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연속 하락한 4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3월 2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1.4%포인트 떨어진 44.9%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가 지난 주말에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현재 지금 사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입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의 보도 보시고 원인 등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지난 16일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씨의 남동생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2시간 만이었습니다. 집에 있던 차량 판매 대금 5억 원도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차들이 큰 차들이 엄청 막 세대, 119가 세대 그렇게 사건이 크게 나는데 왜 조용한가 이제 이랬지.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수상한 남성 4명의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수원에서 34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했고 아버지도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시 씨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찾아냈습니다. 부부가 살해된 건 3주 전인 지난달 25일.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살해하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3명을 고용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오는 부부를 미리 기다리고 범행 뒤 이삿짐 센터를 불러 이 씨 아버지의 시신을 유기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아들 이 씨와의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다 여러 가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고 김 씨의 통신 기록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씨를 접견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이가국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경찰이 두 사람을 살해한 30대 남성을 체포하고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정확한 살해 동기는 파악 중인 상황인데 사회부 부장원 기자와 함께 수사 상황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원 기자, 물론 앞서 이경국 기자의 리포트를 봤지만 사건 기호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는 지난주 주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네. 이 씨의 어머니는 그제 지난주 토요일 오후 6시쯤 경기 안양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씨의 아버지는 다음 날인 어제 경기도 평택시의 한 창고에서 발견됐는데요. 두 사람은 발견 시점으로부터 20여일 전인 지난달 25일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거는 지난 16일 이희진 씨의 동생이 부모님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서 실종 신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네. 네, 그로부터 2시간이 지나서 경찰과 응급대원들이 이 씨 부모의 자택을 문을 뜯고 들어갔고 이 씨 모친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 부친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가 다음 날인 17일 오후 4시쯤 평택의 창고에서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피의자 가운데 지금 피의자가 4명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가운데 1명은 체포를 했고 나머지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 아파트 CCTV부터 확인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근데 CCTV에서 이제 이번에 잡힌 피의자 중 1명인 34살 김모 씨의 신원이 확인됐고요. 그 김 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해서 어제 경기도 수원시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서 이제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은 이삿짐센터를 불러서 평택시의 창고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시신은 현재 나머지 공범 3명에 대해서도 추적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원도 확인되지 않았고 잡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김 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목적으로 고용한 사람들로 알려졌고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4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숨진 이 씨의 부모를 부검해서 정확한 사인도 파악하고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체포된 김 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경호 목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까지 나왔는데 네. 왜 그랬을까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공범에 대한 체포와 함께. 예, 이 사건에서 가장 이렇게 궁금해한 것이 이제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경찰도 정확한 살해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처음 이 씨 부모가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이희진 씨의 이제 사기 행각에 따른 원한 범죄가 아니냐 이런 약간 추측도 나왔었는데요. 근데 김 씨는 특별한 직업도 없는 상황에서 이 씨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면서 범행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당시 이 씨 부모 집안에는 차량 판매 대금 5억 원이 있었는데 이 돈이 범행 직후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개인 간인 돈 문제에 따른 범죄로 네. 보이는데 근데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이 CCTV에 이 선명히 찍힐 수 있는 낮 시간대에 자택에 남성 4명이 우르르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범행 후 2시간 가까이 사건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이 약간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요인인데요. 네. 특히 약간 시신을 이삿짐 센터 불러서 평택의 창고에 옮긴 점 등을 이제 경찰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계획 범죄라고 하기에는 너무 허술하다는 거고요. 경찰은 이 씨와의 연관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도 해야 되고 또 압수수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원인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자, 이번 사건으로 다시 아들인 이희진 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이희진 씨는 이제 2013년도부터 이제 증권 전문 방송에서 이제 주식 전문가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이고요.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서울 청담동의 6층짜리 고급 저택과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이제 비싼 수입차들을 사진을 올려서 이제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별명도 얻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오로지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흙수저로 포장하면서 유명해졌고요. 그런데 2016년 9월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인가받지 않은 이제 투자 매매 회사를 세웠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그래서 불법 시세 차익 130억 원을 올리고 투자자 200여 명에게서 25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130억 원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 씨와 관련된 원한 범죄 아니냐 의문이 나오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1심 선고 이후에도 이 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이 씨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네. 이 씨가 갖고 있었던 건물과 이제 차량에 대해서 압류에 나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 청담동 6층 건물 이건 300억 원대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게 뜯어다 보니까 각종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네. 재산 가치가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차량 세대도 압류를 했는데 그중에 한 대를 제외하고는 다 법인 소유 차량이거나 리스 차량이어서 이것도 이제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그런 부실 자산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추징한 금액은 총 10억 원에 그쳤고요. 그리고 또 이 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이제 벌금 액수가 200억 원에 달하는데 근데 이 벌금을 피고인이 내지 못하면은 이제 3년간의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200억 원은 이제 3년간 일수 약 1,000일인데 1,000일로 나눠 보면은 한 일당 1,800만 원 정도. 예, 어떻게 보면 되게 황제 노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정작 이 씨는 항소심에서 이제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이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이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이 씨가 숨겨두거나 빼돌린 재산을 검찰이 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씨에 대한 논란이 뭐 이번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살해 동기라든지 어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이의진이 누구인가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사회부 부장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 사건도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직장 상사의 성추행을 피하려던 20대 여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인데요. 1심 재판이 끝난 이 사건을 놓고 강간치사냐, 강제추행이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직접 썼는데 딸 목숨값이 고작 6년이라며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모 사단법인 직원들이 회식 술자리를 끝낸 건 자정 무렵. 법인 기획실장 41살 이모 씨는 직원 29살 강모 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아파트 CCTV에는 강 씨가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8층 이 씨 아파트에 들어간 강 씨는 새벽 3시쯤 베란다 창문을 통해 떨어져 숨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했던 직장 상사 이 씨는 결국 강제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준강간 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인과관계,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너의 그런 행위 때문에 그 여자가 그런 행위를 했다. 그런 행위에서 떨어져 죽었다. 거기에 너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준강간치사 대신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추행은 인정되지만 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검찰보다 엄하게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은 물론 최고 4년 6개월인 강제추행죄 권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치사 부분을 빼고 추행으로만 본 검찰 판단 탓에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섭섭해죠. 뭐 사실 판결에 그 죽음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자체가 좀 희한해요. 그 이해는 도저히 못하겠고. 1심 판결은 끝났지만 준강간치사냐, 준강제추행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년 징역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이 씨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 시작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난해 말 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용접 불량이었습니다. 경찰은 부실 공사를 벌인 시공업체 관계자와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난방공사 임직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자기 솟아오른 뜨거운 물이 사람들을 덮쳤습니다. 딸 예비 사위와 저녁 식사를 한 뒤 귀가하던 60대 남성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사고 원인은 배관의 용접 불량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1년 최초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가 배관 용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후로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결국 용접 부분이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부실 점검과 서투른 대처 역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평상시 점검이 허술하게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후 현장 출동에만 40분이 넘게 걸리면서 피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점검이나 기준을 강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똑같이 일상 점검을 하는 걸로 마무리한다든가 깊이 있는 점검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경찰은 석 달여간의 수사를 마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업체와 지역난방공사 임직원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해당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 북북부원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건설 현장에서 공사 설비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하던 노동자 50살 안모 씨 등 3명이 2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다가 철제 구조물 데크 플레이트가 떨어지면서 일어났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철제 구조물을 지지하는 목재가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사업의 도로에서 25톤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기사가 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옛 연초제초장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건물 외벽 구조물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A씨 등 5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너진 구조물은 건물 공사장에 임시 가설하는 작업 발판과 이를 지지하는 외부 비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을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의 휴대전화 내용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주 손 대표에게서 휴대전화 한 대를 제출받았고 오늘 김 씨에게서 전화를 넘겨받아 메신저와 전화 내용 등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는 공갈 미수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맞고소했습니다.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돼 뜻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쪽 같은 아들, 딸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의 슬픔과 고통이 응어리진 공간이 하나둘 사라져갑니다. 참사 석 달 뒤 아이들이 왜 그렇게 숨져야 했는지 진상을 밝혀달라며 세웠던 천막. 별이 된 아이들을 잊지 말라며 눈물로 지켜온 천막이 4년 8개월 만에 광장을 떠났습니다. 광화문 분향소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분향소인데 없어진다는 게 마음이 아플 뿐더러 여기를 없애면 좀 더 사람들이 덜 생각하고 그러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철거된 천막은 서울기록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분향소가 있던 교보빌딩 쪽 천막 자리엔 아이들을 기억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다른 각종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상징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다음 달 12일 시민에 공개됩니다. 서울시가 전담 직원을 배치하지만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기업 공간은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 일정 때문에 우선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계획은 유가족 측과 협의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네, 이렇게 세월호 천막이 기억 공간으로 새로 만들어집니다마는 영화로도 5년 전 그날을 기억합니다. 상업 영화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악질 경찰과 생일 두 편이 잇따라 개봉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곧 수호 생일 오잖아요. 세월호 참사를 다룬 그 영화 생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생일에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의 기억을 함께 나눈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면으로 그날의 아픔을 다룬 작품으로 다음 달 개봉을 앞뒀습니다. 감독은 희생자를 추억하는 생일 모임에 참여한 뒤 이 영화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하다 보니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면 그분들뿐 아니라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이 오빠가 말한 쓰레기 아저씨지? 앞서 개봉하는 악질 경찰은 상업 영화 가운데 최초로 세월호 참사를 다뤘습니다. 비리 경찰이 주인공인 범죄 영화다 보니 언뜻 보면 세월호와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주인공 조피로를 안산 단원경찰서 소속 형사로 설정하는 등 영화 속에 간접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담았습니다. 그날의 아픔을 상업 영화 소재로 삼는 데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았지만 감독의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픈 얘기이기 때문에 침묵을 하고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들보다는 그게 비록 틀린 얘기이거나 아픈 얘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공론화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민주주의 사회고. 참사 이후 다큐멘터리나 저예산 독립 영화들이 세월호를 이야기하는 동안 상업 영화들은 이 주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환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시선과 수익이 목적인 상업 영화 소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시선이 엇갈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봉을 앞둔 두 영화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관객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측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뉴욕 한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기꺼이 할 의향이 없다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핵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실무 협의 단계에서부터 폐기하겠다고 전달해온 영변 핵시설에 대해 구체적인 시설 명칭과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측은 실무 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안했고 미국 측은 구체적 시설명과 위치를 명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이 모두 폐기할 것이라고만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애매하게 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대가를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의 그런 활동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북한이 핵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위와 관련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가 개헌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관련 동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 당선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맞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직위와 관련한 헌법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공군 부대에서 천공 유도탄 한 발이 잘못 발사가 돼 인근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공군은 해당 공군 부대에서 미사일 계획 정비를 하던 중에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됐고 기지 인근 상공에서 자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미사일은 비정상 상황으로 발사될 경우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폭파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현재 미사일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고 조사반을 구성해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시제 1호기가 2021년에 출고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까지 시제기 제작을 위한 상세 설계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발비만 총 8조 8천여억 원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에는 인도네시아도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합니다. 벌써 20년 가까이 꾸준하게 진행된 사업이긴 한데 그런데 유해가 발굴되더라도 정작 신원이 확인되는 경우는 1.3%. 현재 사용하고 있는 DNA 분석 기법의 한계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승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격전지였던 강원도 양구에서 발굴된 고 한병구 일병의 유해. 남동생의 DNA를 이용해 신원이 확인되면서 68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일병처럼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그야말로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국방부가 발굴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는 1200여 구. 이 가운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경우는 불과 132명, 전체의 1.3%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DNA 분석의 한계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STR이라는 기법을 이용해 발굴된 유해와 유가족 4만 5천여 명의 DNA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TR 기법은 DNA가 훼손됐을 경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부모, 형제를 넘어 삼촌 관계로만 멀어져도 유가족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종 구분의 정확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STR 대신 SMP라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이 안 좋은 시료에서 검사 결과를 잘 얻을 수 있고 먼 유전자 인척 관계에서도 우리가 유전자 비교가 쉽게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연구팀이 SMP 검사를 적용한 제주 4.3 항쟁 희생자 유해의 경우에 STR 검사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던 329구 가운데 49명, 15%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중공군과 유엔군도 많이 전사한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사업을 앞두고 SMP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SMP 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최소 2배 이상 비싼 검사 비용. 새로운 유전자 방법도 학계에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과 같이 지금 논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령으로 별세하는 유가족이 늘면서 전사자 신원 확인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으로 접어든 만큼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자살 문제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예산안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예산 제안을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음 달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예산은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국민의 제안을 부처와 국민참여단의 논의, 국회 심의를 거쳐서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예산을 배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경찰총장이 누구인지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이 아니 경찰총장이 누구세요?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인정하십니까? 형 인정하세요? 어떤 말씀하셨어요? 뛰지 마시고요. 어떤 말? 형 인정 안 하셨어요? 안에서 어떤 말씀 집중적으로 설명하셨나요? 하신 말씀 없으세요? 손잡지 마시고요. 아이고, 나가서 그러지 마. 총장이라는 말도 나왔는데 일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고마 편히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방송에 지금 현직으로 계신데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조사 뭐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게 우리 집 좋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안에서 좀 어떤 말씀 좀 나누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 그런 얘기 내가 했나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질문이 여러 개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정신형 모릅니다. 위험해요. 아파요. 경찰청장 대화 직접 보신 겁니까? 경찰청장 이름 기억하십니까? 나왜 다칩니다. 하얀 옷. 같이 나죠. 잠시만요. 다친다니까요. 다치신다고요. 오늘 포근함이 감돌며 바깥 활동하기 좋았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포근하겠습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 아침에도 쌀쌀함이 덜하겠고 한낮에는 17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 4월 중순처럼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이 점 염두에 두고 옷차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있고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최고 10mm의 비가 더 내리다가 그치겠고 다른 지역은 종일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는 대기 정체로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5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20도,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주 후반에는 일시적으로 예년보다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33년차 배우이기도 하지만 다둥이 아빠로도 알려져 있죠. YDG 양동근 씨 뉴스큐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7시에 뵙겠습니다.